아니 어린 시절부터 뭔가 남다르셨던 것 같은데 네. 이쯤에서 곰곰이가 보내준 네. 사전 질문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계기로 증권계에 입문하셨나요? 네. 또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라는 질문 주셨어요. 4학년이 되니까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취직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신입직원 채용 공고가 난 거예요. 네. 마침 한번 미리 보았던 영어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미리 한번 생각해봤던 논술 제목, 비슷한 제목의 논술이 출제가 돼가지고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증권거래소라는 데였어요. 요즘은 전산화돼가지고 그렇죠. 자동적으로 보내지고 자동적으로 매매가 다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포스라고 그랬어요. 회사에서 여러 고객들의 주문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전표를 내면요. 예. 증권거래소 직원이 수기로 그 주문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합치가 되면은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걸 하는 장소가 증권거래소인데 네. 입사한 지 1년이 되기 전에 저한테 계기가 왔어요. 일본에 연수생을 보내야 되겠는데 희망하는 사람은 응시를 하라는 거예요. 예. 그때까지는 그 응시의 자격이 입사 후 5년 이상일 것, 일본어에 능통할 것. 그런데요, 그 기준이 바뀐 거예요. 입사 후 6개월이면 가능, 일본어 못해도 좋음. 여러분 같으면은 일본어 하나도 못하는데 연수 응시 하겠습니까? 어렵죠. 근데 사실. 이제 제 동기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 고참들한테 관계되는 걸 거야. 네. 응시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응시 자격을 이렇게 낮춘 거는 그렇죠. 뭔가 신입 직원들을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믿져야 본전인데 해보자. 응시를 했어요. 예. 그게 연수생으로 선발이 된 거예요. 근데 5년 이상 경력에서 신입사원으로 바뀐 네. 거면 굉장히 파격적으로 조건이 바뀐 거잖아요. 네네. 바뀐 이유가 정말 그 이유였나요? 정부가 이제 기업들이 주식이나 채권을 직접 발행해 가지고 이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요. 증권시장 육성 정책이라는 걸 쓴 거예요.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신입 직원들도 연수를 시켜야 되겠다 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일본어 학원을 다니고 한 달 동안 연수를 받으면서 입이 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어라도 했으니까 이걸 좀 더 열심히 더 해보자. 그때 일본이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갈 때거든요. 네. 이 세계를 상대로 이 비즈니스를 하는 게 좋겠구나. 예. 그래서 제가 대우증권이라는 회사로 이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일본 비즈니스를 이제 몇 년 한 거죠. 일본이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다가 90년대 들어서 가지고 어렵게 된 거예요. 네. 증권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일본이 증권시장이 발전이 안 돼서 그런다. 증권시장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업이 발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관련 자료도 만들고 언론에 자산운용업을 육성해야 됩니다. 이런 기고도 하고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하면서 보니까 예. 자산운용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운용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 투자자들이 단기 시황에 쫓겨가지고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제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그렇게 합니다. 예. 제가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주식 투자하세요? 펀드 투자하세요? 그거 왜 하세요? 물어보면 이 사람 또라이인가? 돈 벌라고 하지.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펀드 투자를 주식 투자를 왜 하냐 물어보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노후 대비로 투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 분산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후에 관심을 갖게 됐고 제가 일본에서 근무할 때 노인분들이 일하던 걸 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동경증권거래소 지하에 머리가 허연 70은 넘은 노인들이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 주식을 세고 있어요. 놀래가지고 아내는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예. 저분들은 옛날에 뭐 하던 분들입니까? 옛날에는요 회사 간부도 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자 한 자리씩 한 사람들이지요. 얼마씩 받아요? 시간당 500엔 우리 돈으로 5,000원 정도 받고 일한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평생 현역을 마음속으로 갖게 된 거예요. 꿈으로. 근데 사실 예전에는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죠. 자제분들이 부모님의 노후를 이제 예. 부양하는 게 예. 되게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1990년대까지만 해도요. 예. 부모님 부양은 자녀의 책임이다. 그렇습니까? 물어보면요. 90% 정도가 그렇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지금은 부모님 부양은 자녀의 책임이냐고 물어보면요.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20%가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냐? 많은 부모들은 내 노후는 내 책임이다. 음.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저는 이 노후 설계를 열심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평생 현역으로 내돈내산하는 법에 이어서 거인님이 꼽은 두 번째 인생 네컷 어떤 순간인가요? 그 두 번째 인생 내 것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파트 사진이 나왔는데요.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시가가 15억 정도인데요. 분양가가 4억이었대요. 구름같이 모여들었겠죠. 294만 명이 청약을 해가지고 예. 서버가 마비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동탄 신도시. 청약홈 사이트가 오늘 하루 종일 먹통이 됐습니다. 대기자만 300만 명에 대기 시간은 840시간에 달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몰린 이유는 예. 10억이라는 돈이 엄청나잖아요. 로또죠, 로또. 모으는 게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몰려들었겠죠. 근데 그 빚까지 내면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영끌족까지 등장을 했는데 거인께서는 영끌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예를 들어서 금년 가을에, 금년 겨울에 집값이 어떻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도 몰라요. 함부로 말씀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네. 그럴 능력이 없어요. 다만요, 과도하게 지금까지처럼 영끌, 돈 빌려서 집 사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 말을 하는 게 참 조심스러운데요. 사세요, 파세요 이 말이 아니고 예. 빈집 늘어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일본도 우리나라도요. 요 몇십 년 동안 집값이 올랐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베이비부머 세대가 엄청나게 태어나면서 집을 사니까 집값이 올렸어요. 예.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우리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일본은 작년 가을에 보니까 빈집이 900만 채랍니다. 우리나라 빈집이요. 3년 전에 보니까 151만 채가 비어있대요. 시골에 농가주택 비어있는 거? 아닙니다. 대도시 한복판에도 빈집이 생겨요. 노인만 남고 젊은 사람 줄어들고 출산율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도 갈 때 자식한테 집 한 채는 주어야 되지 않느냐. 맞아요. 근데 100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 자식 70살이거든요. 세상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의미가 없어요. 어머, 세상에. 일본이 좀 그런 거예요. 그 자식이 70살이군요. 일본에 그러네요. 옛날에는 집 한 채로 엄청난 재테크가 됐었는데 네. 이제는 좀 그런 시기가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금년 내년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내 노후가 됐을 때 남는 건 딱 집 한 채인데 예. 이게 내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